사돈, 오늘은 묵고 가시지요. 우리가 객실 다 마련해놨어요. 시어머니, 칠순 잔치 모두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방 옷장 문을 무심코 열어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옷장 안에 처박힌 서류 봉투에는 그 사람들의 계획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가방 안 약통의 약은 이미 누군가의 손에 의해 바꿔치기 되어 있었지요. 그날 밤 아버지 손을 꽉 잡고 그 집에서 야반도주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내 이름은 정아윤, 올해 38입니다. 충청도 작은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어오신 아버지의 하나뿐인 딸이죠. 어머니는 내가 9살 되던 해 짧은 병치레 끝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말수가 더 줄어드셨지만 새벽마다 도시락 2개를 쌓학교 앞까지 손수 데려다 주시던 분이었습니다. 논 7마지기, 비닐하우스 2동. 아버지는 그 땅을 손에서 한 번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들에 나가 해가 떨어져야 흙 묻은 장화를 벗으셨죠. 하윤아, 사람은 말이여. 손이 흙투성이고 험해야 당당하게 밥술을 뜨는 거요. 뺀질뺀질하게 손이 깨끗한 놈치고 속이 정직한 놈을 내가 못 봤어. 땀 흘려번 돈이 최고로 귀한 거다. 아버지가 막걸리 한 잔을 들이켜며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그 흙 묻은 손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으니까요. 28이 되던 해 가을 친구 결혼식 뒤풀이에서 한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이름은 강민호, 현장에서 미장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손톱 밑에 시멘트 가루가 까맣게 끼어 있던 남자. 나는 그 손을 보고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닮아 있었거든요. 민호가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하윤 씨나 불쌍한 놈이에요. 내가 가진 거라곤 굳은 살 박인 이 거친 손뚱아리 하나뿐입니다. 가방끈도 짧고 늙으신 부모님도 내가 평생 모시고 살아야 해요. 나같이 돈도 빽도 없는 놈인데 그래도 나랑 만날 수 있겠어요? 손이 거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정직한 사람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칭찬하셨어요. 저는 민호 씨 그 부지런한 손이 참 좋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술잔을 마주 들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민호의 눈가가 슬쩍 붉어지던 것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이듬해 봄 우리는 작은 식을 올렸습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시어머니 윤정숙 앞에서 나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인사가 너무 늦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윤정숙이 내 손을 잡으며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아유, 우리 새아기 손이 아주 뽀얗고 곱네. 고생을 하나도 안 해본 손이야. 그나저나 사돈 어른은 저기 총구석에서 흙 파고 농사를 지으신다고 했지? 네, 어머니. 평생 딴청 한 번 안 피우시고 묵묵히 땅만 보고 농사 지으신 훌륭한 분이세요. 그래, 뭐 흙 파는 농사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귀한 일이지. 그렇고 말고. 윤정숙의 옆에는 키 큰 중년 여자가 한 분 더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눈에도 비싼 물건이라는 게 느껴지는 옷차림이었습니다. 윤정숙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그분을 가리켰습니다. 새아기, 얼른 인사드려라. 우리 친정 큰언니야. 너한테는 시이모님이니까 앞으로 정의 이모라고 불러. 알았지? 안녕하세요, 이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윤정이가 안경테 너머로 나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친정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그래, 너는 참 시집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왔다. 우리 정숙이가 워낙에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고 착해 빠져서 며느리로 받아준 거지. 안 그랬으면 어림도 없었어. 복 받은 줄 알아. 윤정이가 안경을 한번 고쳤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투에서 묘한 가시가 박혀 있는 것을 느꼈지만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돌아오는 길에 민호가 운전대를 잡고 입을 뗐습니다. 하윤아, 아까 우리 이모가 말하는 게 좀 쌀쌀 맞았지? 미안해. 우리 이모가 땅 굴리고 부동산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거든.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도 매일 큰 소리 펑펑 치고 기세가 아주 등등한 분이야. 이모님이 어머님하고 엄청 각별하신가 봐. 두 분이 딱 붙어 계시더라고. 말도 마. 우리 엄마가 이모 말이라면 아주 파트로 매주를 쓴데도 다 믿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모한테 완전 푹 빠져서 의지하고 살아. 아, 그렇구나. 그래도 속은 나쁜 분 아니니까 시간 지나고 네가 살갑게 굴면 다 풀릴 거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응? 나는 차창 밖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의 두툼한 손이 내 손을 꼭 잡았던 그 밤, 나는 모든 게 잘 풀리리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 10년 시어머니 윤정숙의 칠순이 돌아왔습니다. 칠순 잔치 당일 시댁 거실은 화환과 풍선으로 빼곡했습니다. 오전 11시 현관벨이 울리자 아버지가 낡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서 계셨습니다. 양손에는 보자기로 꽁꽁 싸맨 보따리 2개가 들려 있었지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이 무거운 걸 다 들고 이 먼 길을 어찌 오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정말. 아이고, 내 새끼. 얼굴이 헬쑥하네. 사돈어른 칠순 잔칫날인디 이 귀한 날 어찌 빈손으로 올 수가 있어야지. 내가 불이 나게 바리바리 싸웠다. 거실로 들어서신 아버지가 윤정숙 앞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윤정숙 옆에는 어김없이 윤정애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뭐 돈 주고 산 삐까번쩍한 건 아니지만요. 제 손으로 직접 땀 흘려 농사 지은 것들이라 몸에는 아주 좋을 깁니다. 아유, 사돈어른, 이 먼 서울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세상에 땀나신 것 좀 봐. 오늘은 무조건 푹 주무시고 내일 가셔요. 네. 윤정숙이 두 손을 모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정이가 안경을 고쳤으며 옆에서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그래요, 사돈어른. 우리가 저기 안쪽 손님방에 객실 아주 따뜻하게 다 마련해 놨으니까요. 아무 걱정 마시고 오늘 푹 편하게 계시다 가세요.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바쁘신 뒤 저까지 짐이 돼서 폐를 끼치면 됩니까? 밥만 후딱 묻고 얼른 내려갈 깁니다. 어머, 폐는 무슨 폐라고 그러세요? 사돈끼리 서운하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푹 쉬다 가셔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윤정애의 목소리는 꿀을 발라놓은 듯 다정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에 얹혀있던 묵직한 돌이 살짝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잔치는 무탈하게 흘러갔습니다. 오후가 깊어질 무렵 아버지가 마실 약을 가방에서 챙겨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혈압약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몇 해 전부터 빠뜨리지 않고 드시는 약이었지요. 나는 손님방에 두었던 아버지의 가방을 가지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수님 바쁘신데 어디 가세요? 아,
우리 아버지 혈압약 드실 시간이 지나서 약 좀 챙겨드리려고요. 금방 나올게요. 식사들 하고 계세요. 거실 안쪽 손님방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의 가방은 침대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옷장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틈으로 무언가 종이가 비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이상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옷장 문을 천천히 잡아당겼습니다. 옷장 안가장 안쪽 선반에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입구가 열린 채 종이 몇 장이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은 보험 가입 신청서였습니다. 가입자 이름 칸에 또렷하게 적혀 있는 이름 정만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수익자 칸을 보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수익자는 윤정숙 시어머니였습니다. 가입 일자는 2달 전 사망보험금 칸에 적힌 액수는 10억 원이었습니다. 서명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어쩐지 어색하게 흉내낸 글씨였습니다. 나는 종이를 손에 쥔 채 몇 초간 숨이 멎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다른 종이들도 있었습니다. 한 장은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시골 아버지 명의에 놓은 7마지기를 윤정의 이름으로 넘긴다는 매매 계약서. 계약 일자는 다음 달. 매매 대금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또 한 장. 손글씨로 적힌 메모지가 보였습니다. 사돈은 약 잘 챙겨드리고 있으니 걱정 마. 다음 달 안에는 정리될 거야. 글씨 끝에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지만 받는 사람 이름은 또렷했습니다. 정수기에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약. 혈압약? 나는 가방 안에서 약통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약통 뚜껑이 2번이나 미끄러졌습니다. 간신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드시는 흰색 알약이 아니었습니다. 색깔도 미묘하게 달랐고 크기도 살짝 컸습니다. 누가 약을 바꿔치기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윤정혜의 목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사돈어른, 슬슬 약 드실 시간 안 됐어요? 가만 계셔보세요. 우리 착한 며느라기가 방에 들어가서 약 챙겨올 테니까요. 호호, 아유 세상에. 우리 정혜 언니가 나보다 사돈어른을 더 살뜰하게 챙기네. 사돈어른, 우리 언니 정성이 갸륵해서라도 약 꼭꼭 챙겨 드셔야 해요. 윤정숙의 웃음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나는 옷장 앞에 그대로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보험 서류, 부동산 계약서, 정체 모를 약. 이 3가지가 한자리에 놓여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머리는 거부했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그 모든 것을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가락이 자꾸 어긋났지만 이를 악물고 끝까지 찍었습니다. 보험 서류와 부동산 계약서는 봉투에 다시 넣어 옷장 안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만 약통은 바꿔치기 된 약을 일부만 휴지에 싸주머니에 넣고 가방 안에는 진짜 약을 두지 않았습니다. 손님방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는 길, 다리에 힘이 빠져 벽을 한번 짚어야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윤정혜가 아버지 옆자리에 앉아 빈잔에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자자, 한 잔 더 쭉 들이켜세요.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에 술이 빠지면 섭섭하지요. 제가 특별히 따라드리는 겁니다. 아유, 이모님. 그만하세요. 우리 아버지 평소에 술 많이 못 드세요.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단했던 모양입니다. 윤정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 며느라기. 너 목소리가 왜 그러니? 사돈어른이 기분 좋아서 드시겠다는데
네가 왜 초를 치고 그래? 아버지, 일어나세요. 얼른 짐 챙기세요. 우리 지금 당장 집에 갈게요. 아버지가 영문도 모르신 채 나를 올려다보셨습니다. 가다니? 야야, 갑자기 어딜 간다는 거요? 잔치가 아직 한창인디. 그냥 제 말 듣고 일어나세요, 아버지. 지금 당장 나가야 해요. 윤정숙이 술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며느라기, 너 미쳤니? 갑자기 무슨 행패야 이게. 사돈어른 오신 지 반나절도 안 지났는데 어딜 간다는 거야. 어머니, 죄송해요. 아버지가 갑자기 속이 꽉 채한 것처럼 안 좋다고 하셔서요. 병원이라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속이 안 좋으면 저기 따뜻한 객실에 들어가서 좀 누워 쉬시다 가시면 되지. 왜 밥 먹다 말고 초상집 분위기를 만들어? 아니요, 안 됩니다. 남의 집보다 우리 집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가겠습니다. 윤정이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안경테 너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예, 며느라기. 사람이 어른들 모인 잔치에서 그렇게 갑자기 예의 없이 확 일어서면 어른들이 얼마나 섭섭하시겠니? 앉아라, 응? 이모님, 예의는 다음에 와서 차릴게요. 아버지, 얼른 신발 신으세요. 빨리요. 나는 아버지의 팔을 단단히 붙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장 앞에서 아버지의 낡은 구두를 꺼내 가지런히 놓아드렸습니다. 구두 옆구리에 누런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비닐하우스에 한번 들렀다가 오신 모양이었습니다. 하윤아, 내 혈압약은 웃자고. 방에 약 두고 가는 거 아니여? 챙겨야지. 아버지, 약은 내 주머니에 단단히 다 챙겼으니까 제발 아무 말 말고 어서 나가요. 네. 문을 열고 나서는 등 뒤로 윤정혜의 목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예, 며느라기. 너 약통은 확실하게 잘 챙긴 거 맞지? 사돈어른 그 귀한 약 절대 빠뜨리면 안 돼. 꼭 먹여야 한다. 내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아주 확실하게 챙겼어요. 가짜 약 말고 우리 아버지 살리는 진짜 약으로요. 윤정혜의 표정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등 뒤로 따라오던 발소리가 그 순간 뚝 멈춘 것은 분명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아버지가 영문을 모르신 채 나를 올려다보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숫자가 한 칸씩 내려갈 때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윤아, 너 왜 그려? 얼굴이 백지장이여. 아버지, 일단 차에 타고 얘기해요. 무슨 일이 있는 거요? 네, 있어요.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차 문을 열고 아버지를 조수석에 모셨습니다. 나는 운전석에 앉자마자 잠금 버튼부터 눌렀습니다. 딸칵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주차장 입구를 빠져나오는 길에 차 한 대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경적 소리가 사납게 울렸지만 나는 사이드 미러를 한번 흘끔 보고 그대로 빠져나왔습니다. 큰 길로 접어들자 아버지가 다시 입을 떼셨습니다. 하윤아, 천천히 가. 너 손이 떨고 있어. 네, 아버지. 무슨 일이 있는 거요? 애비한테 말여. 나는 차를 갓길에 잠시 세웠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운전대에 두 손을 올린 채 한참 숨을 골랐습니다. 아버지, 그 집 약통 안에 들어있던 약이요. 혈압약? 그거 아버지 평소 드시던 약 아니에요. 뭐? 누가 바꿔놨어요.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달랐어요. 아버지가 한참을 가만히 계셨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혀? 아버지, 옷장 안에서 서류도 봤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된 보험 증서랑
아버지 논을 누구한테 넘긴다는 매매 계약서요. 보험 수익자가 사돈 어른이고 논 넘긴 사람이 그 이모님이라는 분이에요. 뭐요? 서명도 아버지 글씨가 아니었어요. 누가 흉내낸 거였어요. 아버지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거친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윤아, 내 아버지. 애비가 그런 거 본 적이 없어. 도장 찍은 적도 없어. 알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하셨을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반도주 하는 거예요. 일단 그 집에서 우리 멀리 떨어져야 해요. 아버지가 차창 밖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아버지의 옆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마에 깊게 팬 주름이 평소보다 더 어둡게 그늘져 보였습니다. 하윤아. 네. 민호 서방은 알고 있어. 모를 거예요. 알았으면 진작에 저한테 말했겠죠. 그래야 사람이지. 아버지가 두 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리셨습니다. 거친 손바닥이 마른 얼굴을 천천히 훑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바라보다가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서고 1시간쯤 지났을 때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끊겼다가 또 울리고 끊겼다가 또 울렸습니다. 5번째 울릴 때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로 돌렸습니다. 하윤아, 너 어디야? 고속도로라니. 너 진짜 어머니 잔치판에서 그러고 나간 거야. 아버지 모시고 시골 가는 길이야. 하윤아, 사람이 어른들 잔치에 와서 그러고 나가버리면 어떡해? 어머니랑 이모님 얼굴이 어떻게 되셨는지 알아? 민호 씨, 왜? 너네 어머니랑 이모님이 옷장 안에 뭘 숨겨놓으셨는지 알아? 수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된 사망보험증서. 수익자는 너네 어머니. 보험금은 10억. 그리고 우리 아버지 논 매매 계약서. 다음 달자로 이모님 이름으로 넘긴다는 거. 우리 아버지 글씨도 아니고 도장도 찍힌 적 없어. 그리고 아버지 약통 안에 든 약, 누가 다른 약으로 바꿔놨어. 색깔도 크기도 평소 거랑 달라. 민호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하윤아, 왜? 네가 잘못 본 거 아니야. 가슴 한복판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호 씨, 내가 사진 다 찍어놨어. 잘못 본 거 아니야. 하윤아, 잠깐만. 일단 진정하고. 어머니가 그럴 뿐이 아니야. 이모님도 그럴 뿐이 아니고. 그럼 그 옷장 안에 그 서류가 왜 있어? 누가 거기다 갖다 뒀어? 몰라. 그건 나도 모르지. 근데 일단 돌아와서 얘기하자. 못 돌아가. 하윤아. 민호 씨, 우리 아버지 약 바꿔놓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낼 때까지 못 돌아가. 그리고 알아내도 돌아갈지는 모르겠어. 하윤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게 우리 어머니 무슨 죄인 취급하는 거잖아. 민호 씨, 죄인 취급이 아니라 죄가 있는 거야. 수화기 너머에서 민호가 거칠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끊자. 끊어.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또 한 번 떨렸습니다. 조수석에서 아버지가 가만히 한마디 보태셨습니다. 하윤아, 민호 서방한테 너무 모질게 말하지 말어. 아버지, 그려도 내 남편이요. 아버지, 지금은요. 아버지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아버지가 입을 다무셨습니다. 차창 밖으로 어둠이 한 겹 더 짙어졌습니다. 새벽 2시 무렵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자 마당 한 구석에 매여 있던 누렁이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누렁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마루로 올라가셨습니다. 나는 곧장 아버지를 부엌 식탁 앞에 앉혔습니다.
주머니에서 휴지에 싸온 약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색깔이 누렇게 변한 알약 3알이 휴지 위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아버지, 평소에 드시던 약이랑 비교해 보세요. 아버지가 안방에서 본인이 항상 드시던 약통을 가져오셨습니다. 뚜껑을 열어 알약을 손바닥에 쏟아 놓으셨습니다. 흰색의 작고 동그란 알약. 누가 봐도 식탁 위 누런 알약과는 전혀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이거 다른 약이요. 아버지, 이거 약국에 가서 무슨 약인지 알아봐야 해요. 내일 아침에 제가 챙겨갈게요. 그려. 아버지가 식탁 의자에 천천히 앉으셨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놓으셨습니다. 하윤아. 네, 아버지. 애비가 사돈한테 뭘 잘못했길래 그 사람들이 애비 약을 받고 아버지가 잘못한 거 없어요. 애비 논까지 노렸다는 게. 아버지, 그 논이 어떤 논인디? 내 엄마랑 같이 처음 산 논이요. 그 논 팔아서 너 대학 보냈고 그 논으로 너 시집 보낸 거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마지막에 가서 살짝 갈라졌습니다. 나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거친 손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절대 그 사람들 뜻대로 안 둬요. 제가 약속해요. 하윤아. 네. 애비는 죽어도 좋아. 너만 안 다치면 돼.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다치시면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거친 손등 위로 무언가 따뜻한 것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아버지의 등 뒤로 가 그 굽은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부엌 안을 채웠습니다.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윤정숙이었습니다. 나는 휴대전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받지 않고 그대로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대신 사진 폴더를 열어 옷장 안에서 찍어온 서류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망보험 신청서, 매매계약서, 그리고 손글씨 메모. 사돈은 약 잘 챙겨드리고 있으니 걱정 마. 다음 달 안에는 정리될 거야. 그 한 줄이 화면 위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나는 사진들을 클라우드에 한 번, 메일로 한 번 더 보내 따로 저장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느새 떨림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가고 해가 떴습니다. 나는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부엌 식탁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안방에서 가벼운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드셨습니다. 누렁이가 마당에서 가끔 컹 짖었습니다. 아침 7시 나는 휴지에 싸둔 약을 들고 읍내로 차를 몰았습니다. 약국 문을 열자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약사 아저씨가 안경 너머로 나를 알아보셨습니다. 아유, 하윤이 아니냐? 무슨 일이여, 이 아침에. 아저씨, 부탁이 좀 있어서요. 나는 휴지를 펼쳐 약 3알을 약사 아저씨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약이 무슨 약인지 좀 봐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드시는 혈압약통에서 나온 건데 평소 드시던 거랑 달라요. 약사 아저씨가 안경을 고쳐 쓰고 약을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한 알을 손가락 끝으로 집어 색깔과 모양을 살피더니 얼굴빛이 살짝 변했습니다. 하윤아. 네, 아저씨. 이거 혈압약 아니요. 그럼요. 이거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 약이요. 심장이 약한 어른들한테는 더 그래. 너희 아버지 혈압약이랑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되는 거요. 가슴이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약국 카운터를 짚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어디서 파는 거예요? 처방받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무 데서나 못 사. 병원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어. 그래요. 하윤아,
너희 아버지 누가 이 약을 줬어?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곧 알아낼 거예요. 아저씨, 이거 종이에 좀 적어주실 수 있어요. 무슨 약인지, 어떻게 위험한지요. 약사 아저씨가 한참 나를 들여다보시더니 펜을 들고 처방전 종이 한 장에 천천히 글씨를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윤아. 네. 이거 무슨 일에 쓸라 그러는지는 안 묻겠는디 사람 목숨이 걸린 일 같으면 꼭 경찰에 가져가야 혀. 네, 아저씨. 그럴 거예요. 종이를 받아들고 약국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나는 차에 올라타 종이를 운전석 옆자리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약사 아저씨의 글씨가 햇빛에 비쳐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전 10시 무렵 시골집 마당에 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민호의 차였습니다. 누렁이가 컹컹 사납게 짖었습니다. 민호가 차에서 내려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하윤아, 왜 왔어? 왜 왔다니? 너 어머니 잔치판을 그렇게 망쳐놓고 이상한 소리까지 해놓고 도망쳤잖아. 이상한 소리. 보험이니 약이니. 무슨 드라마 찍어. 나는 마루에 앉은 채 민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젯밤 옷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민호 씨, 여기 와서 봐. 민호가 마지못해 마루로 다가와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첫 장, 사망보험 신청서. 두 번째 장, 부동산 매매 계약서. 세 번째 장, 손글씨 메모. 민호의 얼굴빛이 한 톤씩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거 정말 그 옷장에서 찍은 거야. 내가 거짓말할 사람이야. 그리고 이거. 나는 약사 아저씨가 적어주신 종이를 펼쳐 민호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약통에서 나온 약이 무슨 약인지 적은 거야. 혈압약이랑 같이 먹으면 심장에 큰일 나는 약이래. 병원 처방 없이는 못 사는 거고. 민호가 종이를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민호 씨,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거야. 너네 어머니랑 이모님이. 민호가 종이를 든 채로 마루 끝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세로 앉아 있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윤아, 그게 진짜야. 진짜야. 우리 어머니가 그럴 뿐이 아니라고 또 말할 거야. 민호 씨, 너네 이모님이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버셨다고 했잖아. 근데 왜 우리 아버지 논까지 노려? 그 논이 얼마짜리라고. 민호가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습니다. 하윤아, 우리 이모님이 작년에 사업이 좀 안 좋아지셨대.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빌려준 돈도 못 받고 빚도 많이 졌다고. 근데 그렇다고 이런 짓을. 나는 마루 기둥에 등을 기대고 한참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민호 씨, 이거 다 경찰에 넘길 거야. 민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하윤아, 잠깐만. 왜? 우리 어머니야. 우리 어머니가 감옥 갈 짓 했으니까 가는 거야. 하윤아. 민호 씨, 우리 아버지가 정말 그 약 드셨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잔치판에서 그 약 드시고 쓰러지셨으면 너네 어머니 옷장 안그 서리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민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보험금이 자연스럽게 들어왔겠지. 논도 어느 사이 이모님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겠지. 아버지 도장도 어디서 만들어 찍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다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은 나야. 민호 씨, 똑바로 봐. 이게 너네 어머니야. 이게 너네 이모님이야.
민호가 한참을 마루에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하윤아, 하루만 시간을 줘. 내가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볼게. 민호 씨, 안 돼. 왜? 네가 가서 물어보는 순간 옷장 안에 있는 서류 다 없어져. 약통도 바꿔치기 돼. 증거 다 없어진다고. 이미 늦었어. 내가 사진 다 찍어놨고 약은 약국에서 확인까지 받았어. 민호가 마당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번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윤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민호 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왜 나한테 물어? 답은 민호 씨 안에 있어. 너네 어머니 편을 들지, 진실 편을 들지. 민호가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윤아, 미안해. 내가 진작에 너 말 더 들었어야 됐어. 민호 씨, 미안하다는 말은 지금 듣고 싶지 않아. 민호가 차에 올라타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히고 누렁이가 다시 컹 짖었습니다. 나는 마루에 한참 앉아 있다가 안방으로 들어가 아직 잠든 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마에 깊게 팬 주름, 햇볕에 그을린 목덜미. 그 고난 숨소리가 평소보다 더 가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경찰서 번호를 검색해 화면에 띄워놓고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한참 올려두었습니다. 그러나 누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누르고 나면 돌이킬 수 없을 일이었습니다. 대신 나는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26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린 나를 친딸처럼 챙겨주셨던 분. 큰 종합병원의 원장 자리에 계셨던 한석원 원장님. 그분이라면 이 약이 정확히 무슨 약인지 그리고 어떻게 처방받았는지 알아내실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나는 휴대전화 주소록에서 오래된 번호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한번 떨렸지만 망설이지 않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3번 가고 수화기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세요. 원장님, 누구시죠? 저 정하윤이에요. 12년 전에 어머니 장기 기증 절차로 도움받았던. 수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한석원 원장님의 목소리가 한 톤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윤이 맞지? 네, 원장님. 저예요.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요. 네, 그럭저럭이요. 목소리가 안 좋네. 무슨 일 있어요? 나는 마루에 앉은 채로 한참 숨을 골랐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머릿속이 엉켰습니다. 원장님,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도움을 좀 청하고 싶어서요. 말해봐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돕지요. 우리 아버지 일이에요. 누가 우리 아버지를 해치려고 한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에서 한석원 원장님의 숨이 한번 멈췄다 다시 이어졌습니다. 하윤아, 차분히 처음부터 얘기해봐요. 나는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꽉 쥐고 다른 한 손으로 마루 기둥을 짚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풀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 칠순 잔치, 옷장 속 보험 서류, 부동산 매매 계약서, 손글씨 메모, 그리고 아버지 약통에서 나온 정체 모를 약까지. 약사 아저씨가 종이에 적어준 약 이름도 천천히 읽어드렸습니다. 원장님은 한 번도 내 말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다 듣고 나서야 짧은 숨을 한 번 내쉬셨습니다. 하윤아. 네. 그 약, 내가 무슨 약인지 알아요. 심장에 문제 있는 어른들이 다른 약이랑 같이 드시면
정말 위험한 약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런 약은 처방 없이 절대 못 구해요. 어딘가에서 누군가 처방을 했거나 처방받은 사람한테 받았다는 뜻이에요. 원장님, 그거 추적이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해요. 나는 마루 기둥에 이마를 댔습니다. 숨이 길게 빠져나왔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려요. 도와주세요. 하윤아. 네. 내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이 일을 정말 끝까지 갈 거예요. 중간에 마음 약해지면 안 돼요. 시어머니, 그 이모님이라는 분, 다 결국 법정에 서야 끝나는 일이에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젯밤 아버지의 굽은 어깨가 떠올랐습니다. 그 논이 어떤 논인지, 내 엄마랑 같이 처음 산 논이요. 그 한마디가 가슴속에서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끝까지 갈 거예요, 원장님. 좋아요. 그럼 내가 도와주지요. 일단 그 약이 어디서 처방됐는지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 알아볼게요. 하윤이도 사진 자료들 잘 보관해 두고요. 네, 클라우드에 다 올려놨어요. 메일로도 보내놨고요. 잘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하윤이 아버님, 당분간 절대 그 집 음식 드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갖다 주는 음식, 약, 음료수 일절. 알았어요. 네, 명심할게요. 내일이라도 시간 되면 한번 올라와요. 자료 직접 보고 얘기합시다. 네, 원장님. 전화를 끊고 나니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나는 마루 끝에 앉아 한참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누렁이가 햇볕을 받으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처음으로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버지께 시골집에 며칠만 더 계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아버지, 절대로 그 사람들 전화 받지 마세요. 누가 찾아와도 문 열어주지 마시고요. 음식이나 약 누가 갖다 줘도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그려, 알았어. 그런데 너 혼자 서울 올라가는 게 영 마음에 안 걸려. 이장님께도 부탁드려놨어요. 옆집 아주머니한테도요. 자주 들여다봐 주시기로 했어요. 하윤아. 네. 애비 걱정 말고 너부터 조심해라. 네, 아버지. 서울로 올라가는 길 휴대전화가 몇 번이고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윤정숙, 이모 윤정애, 그리고 민호. 나는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석원 원장님께 약속한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원장님은 진료실 옆 작은 회의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12년 만이었습니다. 머리에 은빛이 한층 더 짙어졌지만 그 부드러운 눈매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윤아, 어서 와요. 원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네. 우리 하윤이가 많이 컸어요. 원장님이 의자를 권하셨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사진 자료들을 한 장 한 장 화면에 띄웠습니다. 원장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사진을 차근차근 들여다보셨습니다. 보험 신청서, 매매 계약서, 손글씨 메모, 그리고 약사 아저씨가 종이에 적어준 약 이름. 원장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하윤아. 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보험 신청서, 이거 본인 동의 없이 가입된 거면 보험 사기야. 그리고 약 바꿔치기는 그 자체로도 사람을 해치려 한 행위로 볼 수 있어요. 둘이 합쳐지면 이건 그냥 폭행이 아니라 정말 큰 죄예요. 원장님, 저 그래서 변호사 한 분을 좀 소개받고 싶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이에요. 내가 자리 만들어 줄게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원장님이 한참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시더니
손글씨 메모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하윤아, 이 글씨. 네. 이거 누가 누구한테 쓴 것 같아요. 제 짐작에는 이모님이 시어머니께 쓴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지요. 그런데 이 글씨 시어머니 댁 옷장 안에 그대로 있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점이요? 이런 메모는 보통 받자마자 없애잖아요. 증거가 되니까. 그런데 그대로 봉투에 같이 끼워져 있었다는 건 시어머니가 그 메모를 모아두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원장님이 안경을 한 번 더 고쳐 쓰셨습니다. 이거 시어머니가 일이 잘못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모님 쪽으로 책임을 돌리려고 모아둔 걸 수도 있어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이모는 한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도 칼을 갈고 있는 사이였던 것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하윤아, 이쪽이 한 덩어리가 아니라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해요.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서로를 물어뜯기 마련이에요. 원장님이 차분하게 노트북을 덮으셨습니다. 내일 변호사 만나는 자리 내가 마련할게요. 그리고 그동안 절대 누구한테도 이 자료 보여주지 말고 어디다 흘리지도 말아요. 알겠어요. 네, 원장님. 회의실 문을 나서는데 원장님이 한 번 더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윤아. 네. 하나 더. 시어머니가 됐든 이모님이 됐든 만나자고 연락이 오면 거절하지 말고 만나요. 단 혼자 가지 말고. 그리고 만날 때는 꼭 녹음을 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원장님. 명심할게요. 병원을 나서자 늦은 오후에 햇살이 길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나는 차에 올라타 운전대에 두 손을 잠시 올렸습니다.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셨다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부재중 통화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 12통, 이모님 5통, 민호 8통. 그중 시어머니 윤정숙이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 메시지가 한 통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라기, 어제 사돈어른 잘 모셔다 드렸니? 너 갑자기 가버려서 어머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알아. 그리고 그 옷장 얘기 말이야. 민호한테 들었어. 그게 다 오해야. 너희 정의 이모가 부동산 일하시다가 잠깐 그 댁에 보관해 두신 서류가 있고 약은 우리 집 어른들이 드시는 약을 잘못 챙겨 놓으신 거고.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며느라기, 너는 우리 며느리잖아.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음성이 끝나고 나는 휴대전화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변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미안하다는 말도 아버지 안부도 한마디 없었습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러 윤정숙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 2번 만에 윤정숙이 받았습니다. 며느라기, 어머니 만나요. 내일 시간 어떠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윤정숙이 한번 짧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좋아. 어디서 보자. 제가 자리 잡아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모님도 같이 오시면 좋겠어요. 정혜 언니도. 네, 가족끼리 만나는 자리잖아요. 우리 다 같이 얘기해요. 윤정숙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정혜 언니한테도 말해놓을게. 네, 어머니. 내일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차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한석원 원장님의 마지막 말씀이 머릿속에 다시 울렸습니다.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서로를 물어뜯는다. 나는 그 말을 가만히 곱씹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강남의 한 호텔 커피숍. 나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
안쪽 구석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방 안쪽 작은 주머니에 녹음기를 켜둔 채 휴대전화도 따로 한 대 더 식탁 밑에 숨겨놓았습니다. 2중 3중으로 준비해 두라는 한석원 원장님의 당부 때문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윤정숙과 윤정혜가 함께 커피숍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윤정숙은 화장이 평소보다 더 짙었고 윤정혜는 안경테 너머로 나를 한참 살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라기 잘 지냈어. 윤정숙이 먼저 입을 떼었습니다. 네, 어머니. 사돈 어른은 좀 어떠시고? 덕분에 잘 계세요. 윤정혜가 가방을 의자 옆에 내려놓으며 한마디 보탰습니다. 며느라기가 그날 너무 갑자기 가버려서 우리 정숙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잔치판이 통째로 식어버렸지. 이모님 죄송해요. 그 자리에서 더 있기가 어려웠어요. 왜? 윤정혜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나는 커피잔을 한번 천천히 만지작거리다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제 출력해둔 사진 자료 사본이었습니다. 이모님, 어머니, 이것 좀 봐주세요. 봉투를 가운데로 밀자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봉투에 꽂혔습니다. 윤정숙이 봉투를 천천히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망보험 신청서 사진이었습니다. 윤정숙의 눈동자가 한번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옷장 안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수익자가 어머니 이름이고 가입자가 우리 아버지 이름이에요. 보험금이 10억이고요. 윤정혜가 옆에서 종이를 슬쩍 가져가 들여다보았습니다. 얼굴빛이 한 톤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느라기, 이거 어디서 났어?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옷장이요. 내 옷장에 그런 게 왜 들어있어? 누가 갖다 놓은 거지? 누가 갖다 놨는지를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해요? 윤정숙이 종이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며느라기, 이것 말이야. 정혜 언니가 부동산 일하시면서 이런저런 서류를 우리 집에 잠깐 보관하시는 일이 덜어 있어. 그러다가 어디서 잘못 섞여 들어간 게 분명해. 윤정혜가 곧장 말을 받았습니다. 아유, 정수가. 그게 내가 보관한 서류라니. 내 사무실 일을 왜 자네 집에 두겠어. 윤정숙이 윤정혜를 흘끔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두 사람의 표정을 가만히 살피며 두 번째 종이를 봉투에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이거는요, 이모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어요. 우리 아버지 논을 이모님께 넘긴다는 매매 계약서요. 윤정혜의 손이 종이를 향해 가다가 중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건 또 뭐야? 이모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며느라기 사람을 그렇게 몰아붙이면 못 써. 내 이름 도용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모님 이름이 적힌 매매 계약서가 어머니 옷장 안에 들어 있어요. 누가 도용을 했으면 왜 어머니 옷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윤정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정숙이 시선을 식탁으로 내렸습니다. 나는 마지막 종이를 꺼냈습니다. 손글씨 메모였습니다. 이거 누구 글씨예요? 사돈은 약 잘 챙겨드리고 있으니 걱정 마. 다음 달 안에는 정리될 거야. 받는 사람 이름이 정숙이로 되어 있어요. 윤정숙이 종이를 보자마자 윤정혜에게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정혜의 입꼬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정혜 언니, 이거 언니 글씨야. 윤정숙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았습니다. 정수가,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거 언니 글씨 맞잖아. 내 글씨가 왜 여기 있어? 며느라기가 짜깁기 한 거지. 윤정혜가 안경을 한 번 더 고쳤으며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다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이모님, 어머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버지 약통 안에 들어있던 약이요. 윤정숙이 시선을 다시 나에게로 옮겼습니다. 약. 평소에 드시던 혈압약이 아니었어요. 다른 약이었어요. 약사 어른께 확인까지 받았어요. 혈압약이랑 같이 드시면 사람 잡는 약이래요. 윤정혜의 손이 식탁 모서리를 슬쩍 짚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가늘게 도드라졌습니다. 며느라기,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이모님, 그 약 누가 처방받으셨어요? 병원 처방 없이는 못 구하는 약이래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약을 처방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윤정혜가 한 박자 늦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라기, 사람이 너무 나갔어. 시어머니가 사돈어른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모님, 왜? 제가 시어머니라고 했어요. 누가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윤정혜의 안경 너머의 눈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이모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사돈어른을 어떻게 했다고. 테이블 위에 묘한 침묵이 한참 흘렀습니다. 윤정숙이 천천히 윤정혜를 돌아보았습니다. 정혜 언니,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정수가, 너 지금 며느라기 편을 드는 거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내 옷장 안에 든 서류 얘기야. 언니가 보관했다는 그 서류. 왜 내 이름이 수익자로 적혀 있어? 내가 무슨 보험을 들었어? 사돈어른 이름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왜 내 이름으로 와? 윤정혜가 식탁 위에 두 손을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진정해. 내가 사정 얘기를 해줄게. 너랑 둘이서만 얘기하자. 안 돼, 언니. 며느라기 앞에서 다 말해. 정수가, 언니, 이거 사실이면 나도 같이 감옥 가는 거야. 내 이름이 거기 적혀 있는데. 윤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술이 살짝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이모님,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저도 생각이 있어요. 끝까지 모르쇠로 나오시면 저도 더 안 받으려요. 윤정혜가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며느라기. 네. 이거 다 녹음하고 있지. 네, 하고 있어요. 녹음 안 해놓으면 이모님이 나중에 다 부인하실 거잖아요. 윤정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 가만히 앉아있던 윤정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야겠어. 더 들어줄 필요 없어, 정수가. 윤정숙이 윤정혜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혜 언니, 언니 거기 앉아. 정수가, 앉으라고. 윤정숙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윤정혜가 마지못해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와 펜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모님, 어머니,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시작하셨어요? 윤정숙이 윤정혜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떼었습니다. 정혜 언니가 먼저 얘기를 꺼냈어. 작년 가을이었지. 정수가, 너 미쳤어. 미친 게 아니라 우리 며느리한테 정직하게 말하는 거야. 며느라기, 들어봐. 정혜 언니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빚이 많이 졌어. 그래서 나한테 와서 사돈어른 명의로 된 논을 좀 어떻게 해보면 어떻겠냐고 했어. 윤정혜가 식탁을 한번 내리쳤습니다. 정수가, 언니 가만히 있어. 내가 말할게. 윤정숙이 천천히 종이컵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손이 떨려 물이 한 방울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며느라기, 약 얘기는 나는 정말 몰랐어. 그 약은 정혜 언니가 따로 한 일이야. 나한테는 보험 얘기, 논 얘기만 했지. 정수가, 그만해. 그만해, 좀. 언니, 나도 살아야 돼. 나는 진짜 약 얘기는 몰랐어. 윤정혜가 윤정숙을 노려보았습니다. 윤정숙은 더 이상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노트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두 사람 분리됨. 펜을 내려놓고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모님, 어머니, 오늘 들은 얘기는 제가 잘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 이제 제가 가진 곳 외에도 여러 군데 다 보내놨어요. 혹시라도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자료는 그대로 경찰서로 갑니다. 윤정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라기, 잠깐만. 한 번만 살려줘. 내가 다 사과할게. 사돈 어른께도 직접 가서 무릎을 꿇을게. 어머니,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윤정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며느라기, 너 이거 후회할 거야. 나는 천천히 윤정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모님, 왜? 제가 후회할 일이면 이모님은 이미 옷장에 그 서류를 넣어두실 때 후회하셨어야 해요. 윤정혜가 입술을 깨물고 커피숍 문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윤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식탁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깨에 가방을 메고 식탁 밑에 숨겨두었던 휴대전화도 가방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커피숍을 빠져나오는 길, 창밖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길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나는 그 햇살 속을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깨 위에 얹혀있던 묵직한 돌 하나가 비로소 굴러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커피숍을 나서자마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한석원 원장님이었습니다. 하윤이, 잘 끝났어요. 네, 원장님. 두 분이 서로 갈라졌어요. 시어머니가 이모님 쪽으로 책임을 다 돌리고 있어요. 역시 그렇게 됐군요. 내가 변호사 자리 잡아놨으니까 내일 오전에 만납시다. 네, 감사합니다. 하윤이, 한 가지 더. 오늘 밤 아버님 옆에 누가 있어요? 이장님이랑 옆집 아주머니께 부탁드려놨어요.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오늘 다시 내려가려고요. 잘 생각했어요. 지금이 제일 위험한 시기예요. 일이 들통난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곧장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거는 손이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한 것은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대문을 열자 누렁이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마루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손님은 옆집 영순 아주머니였습니다. 하윤아, 왔어. 네, 아버지. 아주머니도 늦게까지 계셔주셨네요. 아유, 어떻게 혼자 두냐? 너희 아버지 혼자 두면 내가 더 잠이 안 와. 영순 아주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내 손을 한번 꽉 잡았습니다. 하윤아, 별일 없지. 네, 아주머니. 별일 없어요. 별일 없으면 됐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한테 말해. 알았지. 네, 감사해요. 영순 아주머니가 돌아가신 뒤 나는 아버지 옆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듬성듬성 박혀 있었지요. 아버지, 오늘 어머님이랑 이모님 만났어요. 어떻게 됐어? 두 분이 서로 갈라졌어요. 어머님이 이모님 쪽으로 다 책임을 돌리시고요. 아버지가 한참 마당을 내려다보셨습니다. 하윤아. 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내 시어머니고 시이모여. 너무 모질게 하지 마. 아버지, 애비 마음이 그래. 미운 건 미운 거고 사람 일을 너무 끝까지 몰고 가는 건 또 마음이 무거워. 나는 아버지의 거친 손등에 가만히 내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다치셨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 잃고는 못 살아요. 아버지가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려.
내 하고 싶은 대로 혀. 네, 아버지. 마루 위로 가을밤의 풀벌레 소리가 잔잔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석원 원장님이 소개해 주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변호사 한 분이 차분한 표정으로 나를 맞았습니다. 이름은 서지훈, 말투에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정 사장님, 자료부터 보여주시지요. 나는 노트북을 열어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화면에 띄웠습니다. 서지훈 변호사는 안경을 한번 고쳐 쓰고 사진을 차근차근 살폈습니다. 어제 호텔 커피숍에서 녹음한 음성 파일도 그 자리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정 사장님, 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들, 그리고 이 녹음, 이대로 경찰에 넘기면 큰 사건이 됩니다. 시어머님이 시이모님 쪽에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직접 하셨어요. 두 분 다 무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각오는 되어 있으십니까?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각오 안 됐으면 여기까지 안 왔어요. 서지훈 변호사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약 처방 출처를 추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 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이미 도와주시기로 했으니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험 가입건. 본인 동의 없이 가입된 보험은 즉시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험사 쪽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해놓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논매매 계약서. 이건 아버님 명의가 도용된 건이니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누가 도장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누구를 통해서 했는지가 추가로 밝혀지면 좋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서지훈 변호사가 노트북 화면을 한 번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정 사장님,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 시어머님이나 시이모님 쪽에서 어떤 연락이 오더라도 직접 응대하지 마시고 저한테 먼저 알려주세요. 약속을 잡으셔야 한다면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아셨지요? 네, 변호사님.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길 한석원 원장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윤이, 약 처방건 추적 시작했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하윤이, 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마음 단단히 먹어요. 네, 단단히 먹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차에 올라타려는데 휴대전화에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며느라기, 한 번만 만나자. 정혜 언니 모르게. 우리 둘이서만. 내가 다 털어놓을게. 윤정숙이었습니다. 번호를 바꿔 보내온 메시지였지요. 나는 잠시 그 메시지를 들여다보다가 서지훈 변호사에게 그대로 전송했습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답이 왔습니다. 만나십시오. 단 제가 동석합니다. 장소와 시간은 우리가 정합니다. 이틀 뒤 서지훈 변호사가 잡은 작은 사무실 회의실에서 윤정숙을 만났습니다. 윤정숙은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자꾸 떨렸고 두 손을 가만히 두지 못했습니다. 며느라기, 어머니 옆에 계신 분은 제 변호사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는 얘기는 모두 기록됩니다. 윤정숙이 서지훈 변호사를 한번 흘끔 쳐다보고 다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말씀하세요, 어머니. 윤정숙이 한참 입술을 깨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라기, 정혜 언니가 약을 가져온 건 작년 겨울이야. 언니가 자기 사무실 동료 의사가 처방해 준 거라고 했어. 사돈 어른이 혈압이 높으시니
그 약을 같이 드시면 깊이 주무실 거라고. 그러면 나중에 자다가 조용히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윤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서지훈 변호사가 옆에서 메모를 멈추지 않고 적었습니다. 어머니, 나도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어. 진짜야. 근데 정혜 언니가 자꾸 자기가 빚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 우리 집안까지 다 망한다고. 그러면 너희 아버지 칠순 잔치도 우리 민호 결혼 생활도 다 끝장이라고. 그래서 약을 받으셨어요. 받았어. 받았어. 며느라기. 윤정숙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작게 들썩였습니다. 근데 며느라기, 나는 진짜 마지막에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잔칫날 그 약통을 옷장에 넣어둔 거야. 사돈어른 가방에서 빼다가 다시 못 넣었어. 내가 양심에 찔려서. 서지훈 변호사가 손을 들어 윤정숙의 말을 한번 끊었습니다. 어머님, 그 부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약을 가방에 넣으셨다가 다시 빼셨다는 거지요. 네네, 맞아요. 잔칫날 아침에 사돈어른 도착하시기 전에 정혜 언니가 와서 사돈어른 약통을 미리 좀 봐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옷장에 잠깐 두었다가 약을 바꿔서 다시 가방에 넣어놨어요. 근데 점심때쯤 내가 마음이 흔들려서 그 약통을 다시 빼서 옷장에 넣어둔 거예요. 그리고 사돈어른 가방에는 빈 약통을 도로 넣어놨고요. 나는 그 자리에서 잠시 숨이 멎었습니다. 그러니까 칠순 잔치 그날 내가 옷장에서 발견한 그 약통은 윤정숙이 마지막 순간 마음을 바꿔 다시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서류 봉투와 약통이 옷장 안에 함께 들어있었던 이유. 그것은 윤정숙이 이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지훈 변호사가 차분하게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보험 가입은 누가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정혜 언니가 보험 설계사를 데리고 왔어요. 사돈어른 도장은 어디서 만들어 가져왔고 서명은 자기가 직접 흉내내서 했어요. 가입자 정보도 다 정혜 언니가 채웠어요. 나는 수익자 칸에 그냥 이름만. 윤정숙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손수건 한 장을 꺼내 앞으로 밀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말씀해 주신 거 다 기록됩니다. 나중에 경찰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할 거야. 정혜 언니가 시킨 일이라고 그대로 다 말할 거야. 어머니가 약을 가방에 한번 넣으셨다가 다시 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은 어머니께 유리한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변호사님 말씀이 그래요. 정말, 네. 다만 그러려면 끝까지 거짓말하지 않으셔야 해요. 윤정숙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라기, 네 어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돈어른께도 내가 직접 가서 무릎 꿇고 빌게. 그건 나중에요. 지금은 어머니가 어머니 입으로 진실을 말씀하시는 게 먼저예요. 회의실 창밖으로 늦은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목시계를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느새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서지훈 변호사가 노트북을 덮으며 차분하게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님, 며칠 안에 정식으로 경찰에 진술하시게 됩니다. 그때 오늘 말씀과 똑같이 진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시이모님과는 일절 연락하지 마시고 만약 시이모님 쪽에서 접촉이 오면 저한테 즉시 알려주세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보관하고 계신 서류 원본, 메모지 원본, 그리고 약통 본체 모두 경찰에 그대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절대 없애시면 안 됩니다. 네,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윤정숙이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서 한번 멈춰서서 나를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며느라기. 네. 민우한테는 내가 직접 말할게. 네, 그러세요. 윤정숙이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나는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숨이 한꺼번에 빠져나왔습니다. 서지훈 변호사가 옆에서 가만히 말씀하셨습니다. 정 사장님 잘하셨습니다. 변호사님. 네. 이제 이모님 차례지요. 서지훈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이모님은 시어머님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단단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한번 꽉 쥐었다 폈습니다. 손바닥에 깊게 박힌 손톱 자국이 천천히 사라져 갔습니다. 윤정숙의 자백이 있은 지 사흘 뒤 한석원 원장님께서 약 처방 추적 결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서지훈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 우리 셋은 작은 원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하윤희 변호사님, 결과가 나왔어요. 한석원 원장님이 서류 한 묶음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 약 강북에 있는 한 작은 의원에서 처방됐어요. 처방받은 사람 이름이 박명환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 그 의원에 한 달에 2번씩 정기적으로 오는 환자였어요. 그런데 받아가는 약이 본인 진단명하고는 안 맞는 약이었어요. 서지훈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박명환이라는 사람 직업이 뭡니까?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윤정혜 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의 직원이에요. 가슴이 한번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하윤이, 그래요. 윤정혜 씨가 자기 직원을 시켜서 그 약을 정기적으로 받아오게 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처방받지 않으려고 한 거지요. 의원 쪽에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고 우리 쪽 요청으로 진료 기록과 처방 기록을 모두 형조해 주기로 했어요. 서지훈 변호사가 펜을 들고 노트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정 사장님, 이제 다 모였습니다. 옷장 안 서류 사진, 어머님 자백 녹취록, 손글씨 메모, 약 처방 출처 추적 자료, 그리고 박명환이라는 직원의 동선까지요. 시이모님이 어떻게 빠져나가시든 빠져나갈 수 없는 그림이 됩니다. 변호사님. 네. 이거 경찰에 정식으로 넘기는 거 언제가 좋을까요? 서지훈 변호사가 한석원 원장님과 시선을 한번 주고받았습니다. 내일 오전에 바로 진행하시지요. 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서지훈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한석원 원장님도 같이 가주셨습니다. 서류 봉투를 두 손에 단단히 쥐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서는데 가슴 한복판이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담당 형사 앞에 자료를 한 장 한 장 펼쳐놓았습니다. 보험 신청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손글씨 메모, 약 처방 추적 자료, 윤정숙의 자백 녹취록. 형사가 자료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떼었습니다. 정 선생님, 이 정도면 정식으로 입건 조사 들어갑니다. 오늘 안에 두 분 다 출석 요구 들어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앞으로 며칠 동안은 정 선생님 아버님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사건이 공식화되면 윤정혜 씨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이미 시골에 사람을 두었어요. 옆집 분들도 알고 계세요. 좋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며칠은 아버님을 다른 곳에 모셔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 나는 곧장 시골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며칠만 아저씨네 가서 계세요. 영순 아주머니 댁이요. 거기서 자고 드시고 다 하세요. 하윤아, 그게 아버지 부탁이에요. 알았어. 그러마. 제가 일주일 안으로 다 정리하고 갈게요. 그때까지만요. 전화를 끊고 차에 올라타려는데 한석원 원장님이 내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으셨습니다. 하윤이 잘하고 있어요. 원장님, 네.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하윤이 어머님이 살아계셨으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나는 그 말씀에 잠시 참은 손잡이를 놓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한석원 원장님의 손이 내 어깨를 한번 다독여 주셨습니다. 나는 한참 그 자리에 서서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윤정혜가 자신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 출석 형식으로 경찰서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미 윤정숙이 모든 사실을 진술했고 박명환이라는 직원도 자백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윤정혜는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조사가 끝난 그날 저녁 윤정혜가 직접 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서지훈 변호사가 동석하라고 했지만 나는 한 번은 둘이서만 마주 앉고 싶었습니다. 대신 휴대전화 녹음을 켜놓고 사무실 문은 잠그지 않았습니다. 윤정혜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며 한참 동안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안경 너머에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라기, 이모님, 네가 이겼다. 이긴 거 아니에요. 그냥 막은 거예요. 윤정혜가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식탁 모서리를 강하게 짚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알 만큼 알아요. 빚 때문이라면서요. 그래, 빚 때문이지. 내가 20년 동안 부동산 일하면서 모은 거 다 날렸어. 사기를 당했어. 평생 일군 거 한 방에 다 날아갔어. 그래서 내가 사돈 집 논 하나 빌리려고 한 거였어. 그것만 어떻게 정리됐으면 나도 살고 다 살 수 있었어. 이모님, 왜? 그게 우리 아버지 목숨이랑 바꿀 일이에요. 윤정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안경테 너머의 눈이 한참 흔들렸습니다. 며느라기, 네.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약은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 그냥 사람이 자다가 조용히 가시면 모든 게 자연스럽게 해결되니까. 그게, 이모님, 그게 죽일 생각이 아니면 뭐예요? 윤정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근데 며느라기,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내가 다 자백할게. 정숙이 책임도 다 내가 질게. 대신 양 얘기만은 빼줘. 이모님, 부탁이야. 며느라기, 양 얘기 빠지면 나는 사기로 끝나. 양 얘기까지 들어가면 나는 끝장이야. 나는 한참 윤정혜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 갔던 그날 안경테 너머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친정이 농사 짓는다고. 그래, 시집 잘 왔네. 그 한마디가 마음 한구석에 박혀 10년 동안 빠지지 않던 가시였습니다. 이모님은 우리 아버지를 사람으로 안 보셨어요. 논 한마지기, 보험금 10억, 그것 때문에 사람 목숨을 가지고 거래하셨어요. 며느라기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우리 아버지께 직접 하세요. 저한테 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약 얘기는 못 빼드려요. 그게 빠지면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거예요. 윤정혜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알겠다. 윤정혜가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려다 마지막에 한 번 더 멈춰 섰습니다. 며느라기, 네.
내 친정 아버지 좋은 분 두셨어. 부럽다. 나는 그 말에 잠시 숨이 멎었습니다. 그러나 곧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윤정혜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사무실 안이 비로소 텅 비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책상 위에 두 손을 올리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길게 비스듬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푸석해져 있었고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윤아, 민호 씨, 어머니가 자백하셨다고 들었어. 그리고 이모님도 곧 정식으로 입건되신다고. 응, 우리 어머니 며칠 전부터 식사도 잘 못하셔. 정신과 약 처방받으셨대. 나는 가만히 민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 씨, 그건 어머니가 감당하셔야 할 무게야. 민호 씨도 마찬가지고. 민호가 보따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윤아, 왜? 이거 너 시집 올 때 어머니가 받으셨던 패백 받침이야.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함에 넣어주셨던 청실홍실. 어머니가 다 돌려드리라고 하셨어. 나는 그 보따리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보따리 매듭이 정성스럽게 묶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매듭을 풀지 않고 책상 한쪽에 가지런히 옮겨 놓았습니다. 민호 씨, 이혼하자. 민호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언제? 내일이라도. 서류 정리되는 대로. 하윤아, 민호 씨, 우리 사이에 미움은 없어. 다만 더 같이 갈 수가 없어. 너네 어머니 사건이 끝나고도 나는 너를 볼 때마다 그 옷장이 떠오를 거야. 너도 나를 볼 때마다 너네 어머니가 떠오를 거고. 그건 사람이 사람으로 못 살아.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윤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그만하자. 이제 끝이야. 민호가 일어나 사무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번 멈춰서서 나를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하윤아, 우리 장인어른께 내가 직접 한번 가서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싶어. 민호 씨, 아버지가 받으실지는 아버지 마음이야. 나는 거기 끼지 않을게. 민호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는 책상 앞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보따리 매듭을 한번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청실홍실의 빛깔이 아직도 또렷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딸. 아버지, 다 끝났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아버지가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짧은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나는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길고 지난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정혜는 보험 사기와 사문서 위조, 그리고 살인을 모의했다는 죄목까지 더해져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윤정숙은 자백과 협조가 참작되어 한결 가벼운 처분을 받았지만 그 10년 동안 쌓아 올린 화려한 체면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시댁은 빚을 갚느라 살던 집을 처분했고 친척들은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민호와의 이혼 서류는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던 그날 햇살이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한번 가볍게 흔들어 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어떤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사람처럼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내 인테리어 회사는
그동안 한석원 원장님의 큰 도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직한 시공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직원이 20명까지 늘었지요. 사무실도 더 넓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업계 잡지에 인터뷰가 한 번 더 실렸을 때 표지에 박힌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흙처럼 정직한 사람. 나는 그 잡지를 한 권 따로 챙겨서 아버지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주말 아침 시골집 마당에 가을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새벽에 출발해 점심때쯤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자 누렁이가 반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아버지가 호미를 들고 텃밭을 메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딸 왔어. 네, 좀 일찍 왔어요. 점심 안 먹었지. 애비가 국수 삶아줄게. 제가 삶을게요, 아버지. 앉아 계세요. 애비가 삶는 게 더 맛있어. 너는 가서 상추나 좀 뜯어와. 나는 텃밭 한쪽으로 가서 상추와 깻잎을 한 줌 뜯었습니다. 손끝에 흙이 묻었습니다. 손바닥을 펴서 그 흙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까만 흙, 까만 손톱. 아버지의 손과 닮은 손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니 아버지가 큰 솥에 물을 올리고 계셨습니다. 국수가락을 한 손으로 능숙하게 풀어 넣으시는 모습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을 아버지는 부엌에 들어가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 언제 이런 거 다 배우셨어요? 애비 혼자 살 때 안 배울 수가 있어야지. 그동안 너한테 말 안 했지만 애비도 살림 좀 할 줄 알아. 나는 솥 앞에 가만히 서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굽은 어깨, 거친 손, 흙 묻은 바짓단. 이분이 평생 내 곁을 지켜주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손에서 자란 내가 이제는 이분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 한복판을 채웠습니다. 마루에 작은 상을 폈습니다. 양념장에 비빈 국수, 텃밭에서 뜯어온 상추와 깻잎, 그리고 어머니 제사 때 쓰는 작은 막걸리 한 병. 우리는 마주 앉아 한 그릇씩 비웠습니다. 하윤아, 네 아버지. 애비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어. 네, 뭐든지요. 민호서방 마지막에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고 왔을 때 애비가 너 모르게 그 사람한테 말 한마디 했어. 뭐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우리 딸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잘 살라고. 나는 젓가락질을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 애비는 미운 사람은 미운 사람대로 두고 고마운 일은 고마운 대로 끝맺어야 마음이 편여. 민호 서방이 너네 어머니 편을 들었던 거 미운 건 미운 거요.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이 너랑 10년을 살았어. 그 10년이 다 쓰레기는 아니잖아. 나는 막걸리 잔을 한번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잔을 마주 들어주셨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마루 위로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저보다 어른이세요. 진짜로요.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안의 웃음이 어느 때보다 환했습니다. 오후가 깊어질 무렵 사무실 직원 몇 명이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농사지은 가을 햇과일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고 하셔서 미리 약속을 잡았던 날이었지요. 마당에 평상을 펴고 아버지가 갖다 오신 사과와 배를 큰 광주리에 담아 내놓았습니다. 사장님, 진짜 사장님이 시골에 이런 데가 있으셨어요. 직원 한 명이 마당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내 고향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이 땅에서 농사 지으셨고요. 세상에, 이 사과 진짜 맛있네요.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약을 거의 안 쓰세요. 손이 많이 가는 대신 맛은 진짜예요. 아버지가 평상 한쪽에 앉아 직원들에게 사과를 한 알씩 깎아주셨습니다.
거친 손이 과도를 능숙하게 돌렸습니다. 직원들이 환하게 웃었고 아버지의 입꼬리도 자꾸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평상 위로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마당을 한번 천천히 가로질러 지나갔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바람이 어쩐지 어머니의 손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직원들을 다 보내고 나서 나는 마루에 다시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막걸리 한 사발을 따라 내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하윤아, 네 아버지. 애비는 말이여, 이제 죽어도 한이 없어. 아버지, 그런 말씀 또 하세요. 진짜요. 우리 딸이 이렇게 단단해진 거 보고 애비가 더 무슨 욕심이 있겠어. 나는 막걸리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한마디 할게요. 그려. 제가 그동안 회색처럼 살았다고 늘 생각했어요. 둥글둥글 모나지도 빛나지도 않게요. 근데 그게 회색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그게 흑 색깔이었어요. 아버지 손에 묻어있던 그 까만 흙이요. 저는 그 흑 색깔로 자란 거였어요. 아버지가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거친 손으로 내 어깨를 한번 천천히 쓸어주셨습니다. 우리 딸이 다 컸네. 네, 아버지. 많이 컸어. 진짜로 많이 컸어. 나는 막걸리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혀끝에 시큼한 맛이 살짝 돌았습니다. 그 맛 끝에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주 빚으시던 동치미 국물 맛이 떠올랐습니다. 마당에서는 누렁이가 평상 옆에 엎드려 가만히 우리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나는 그 노을을 한참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한 줄을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남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내 두 손으로 지어 올린 정직한 살. 이것이 내 진짜 인생입니다. 아버지가 잔을 한 번 더 마주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그 잔에 내 잔을 가만히 부딪혔습니다. 가을 저녁 바람이 마당을 한 번 더 천천히 가로질러 지나갔습니다. 길고 험한 길을 돌아 우리 부녀는 마침내 봄을 맞았습니다. 회색처럼 살아왔다고 믿었던 제 인생이 사실은 아버지 손에 묻어있던 그 까만 흙 색깔이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화려한 체면과 거짓된 미소는 결국 무너졌지만 묵묵히 땀 흘려 일군 정직한 삶은 끝내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의 그 옷장 문을 열지 않았다면 저는 영영 아버지를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지켜낸 그 손으로 저는 제 인생도 함께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남의 기준에 무릎 꿇지 않고 내 두 손으로 지어 올린 단단한 살. 주말마다 아버지의 텃밭에 손을 묻고 흙냄새를 맡으며 저는 매일 깨닫습니다. 가장 빛나는 것은 화려한 보석이 아니라 흙 묻은 거친 손이라는 사실을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멸시와 차가운 시선 속에서 견디고 계시다면 부디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이 흘린 정직한 땀방울은 반드시 가장 찬란한 봄으로 돌아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